하반기 GDP 성장률이 1.7%로 집계됐다며 나머지 분기별 성장률이 0.6% 중후반으로만 유지될 경우 4%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암호화폐 전담 조직의 인력을 두고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오늘부터 인터배터리 2021에서 혁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양한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 회복을 회복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나머지 분기별 성장률이 평균 0.6%대 중후반 정도로만 유지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 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순 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작년 11.9%로 올라갔다는 한국은행 발표에 대해 높아진 저축률이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소비 분출로 나타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6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약 2,800만 명이 취업하며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부터 1년 내내 감소하던 취업자 수는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며 3개월 연속 증가 중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30대와 40대는 15개월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67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 정도 오를 경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최대 0.2%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일시적 상승에 그친다면 원자재 가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5%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배경 및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와 금속, 곡물 가격 상승은 석유류와 금속 관련 제품과 외식 등 가격을 통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은은 원자재의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암호화폐 전담 조직 출범을 두고 물밑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인력 증원인데 암호화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증원에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공식적인 직제 개정 절차에 앞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사전 조율해 본 절차에서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요 쟁점은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충할지인데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인력을 증원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주무 부처를 맡은 만큼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요구하는 인력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행안부는 요구한 인원이 적정한지, 직제가 정부 방향과 부합하는지,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지만 제한 인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제 개정 절차는 약 2개월이 소요되는데 실무 협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암호화폐 조직은 거래소 신고 마감인 9월 말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물밑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 개정 요구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조직 신설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5,2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9.7% 증가한 규모로 WSTS가 올해 3월 제시한 10.9%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쥔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31.7% 성장하며 전체 반도체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예상 매출액은 약 1,50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29.4%를 차지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부터 에너지 산업,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배터리 기술이 총망라되는 인터배터리 2021이 개막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이곳에서 미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입니다. 소송전으로 어수선했던 작년과 달리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세미 기자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1이 오늘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포함한 국내외 약 23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K배터리 3사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LG와 SK 간의 배터리 소송으로 인한 신경전으로 기존 기술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데 그쳤던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부수 규모를 1.6배 키운 SK 이노베이션은 전면 중앙에 포드의 F-150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니켈 비중을 약 90%까지 높인 NC M9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으로 내년부터 SK 이노베이션이 공급을 시작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맞서 업계 최초 알루미늄을 첨가한 사원계 배터리인 NCMA와 실리콘 옥사이드 음극재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삼성 SDI는 5세대 배터리인 젠5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니켈 함량 88% 이상의 하이니켈 기술이 적용돼 한 번 충전에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포르쉐 타이칸, BMW 전기차 등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체가 협업해 개발된 배터리 기술의 적용 사례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올해 국내 공모시장 대어로 꼽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본격 기업 공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 회사인 LG화학의 기업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내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상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 가치가 50조에서 10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 100%를 보유한 LG화학에 대한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매도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장 이슈가 단기 악재인 만큼 지주사 할인율을 적용해 목표 주가를 110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긍정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 부문의 견고한 이익 창출이 이어지고 있고 자회사 상장 이벤트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IPO 이후로 오히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된 국면은 맞는데 상장 이후에 오히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서울시와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판단 이후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일가주 1주택자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선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기 위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빨라지면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투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신축 대비 2배 더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서울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의 올해 누적 상승률이 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반해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같은 기간 1.2% 올라 구축 아파트 상승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노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 서초 등이 포함된 동남권으로 3.08%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만큼 개발 기대감이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콘텐츠 강자인 CJ ENM은 제값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와 KT, LG U+ 등 플랫폼 강자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서 애꿎은 이용자만 피해를 볼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산업부의 윤다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 갈등 원인부터 해결 방안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채널 송출 중단을 뜻하는 블랙아웃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CJ ENM과 IPTV 3사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갈등이 불거지게 된 걸까요? 네, 한마디로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각자 유리한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이용하며 섭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은 올해 사용료를 전년 대비 2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IPTV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PTV는 CJ ENM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신료 수익 배분 문제의 경우 유료 방송 도입 때부터 옥신각신해왔습니다. 이번에 유독 파열음이 큰 이유는 최근 달라진 환경의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IPTV와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플랫폼들이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TP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이 IPTV와 케이블 TV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가 등장하면서 IPTV 외에 실시간 방송, 인터넷 다시 보기인 VOD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졌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PP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CJ ENM은 OTT 티빙까지 보유해 콘텐츠와 대중에게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자체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계 환경 변화가 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정 방식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 유무 여부가 계산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IPTV가 홈쇼핑사들에게 채널을 배분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CJ ENM에서 말하는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은 IPTV사의 매출의 기본 채널 수신료 외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홈쇼핑도 실시간 채널을 구성하는 PPA 중 하나이므로 IPTV의 콘텐츠 관련 매출에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IPTV에서는 홈쇼핑사들이 채널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매출을 내고 그중 일부를 IPTV에서 내는 것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이 IPTV 3사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보이긴 한데 또 회사별로 온도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곳은 LG U+인데요. LG U+는 OTT 고객에게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11일부터 CJ E&M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한 상태입니다. CJ E&M이 제공하는 10개 채널은 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엠넷, 토니버스 등입니다. KT의 OTT인 시즌은 LG U+처럼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 내일 모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두 통신사에 이어 다음 달부터 태블릿 IPTV를 선보여 이를 둘러싼 사용료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법적 다툼도 예고된 상황인데요. CJ E&M은 복수 셋톱박스 유료 콘텐츠 무단 서비스와 관련해 LG U+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셋톱박스를 통해 서비스한 VOD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하는데 LG U+가 일정 기간 동안 협의 없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게 CJ E&M의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협상 타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LG U+의 경우엔 조만간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측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만 업계에선 협상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IPTV를 통해 유료 콘텐츠 매출을 늘리고 있고 CJ E&M도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서로 윈윈이라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케이블 TV 사업자인 딜라이브와 LG U+는 CJ E&M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며 블랙아웃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결국 협상이 타결되며 블랙아웃은 면했습니다. 단 LG U+의 경우 법적 다툼도 예고돼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자들만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블랙아웃 위기를 좀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채널 블랙아웃,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이용자의 몫일 수밖에 없는데요. 콘텐츠가 제한되면 이용자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쫓아 다른 플랫폼까지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TVN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신서유기 스페셜을 볼 수 없게 되면 이용자는 다시 이를 볼 수 있는 티빙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매출 기반 수익 배분 방식, 콘텐츠 제작비에 따른 원가 산정 방식, 시청자 만족도에 기반한 이용자 편입 방식 등 3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 방식 역시 유불리가 갈리거나 실제로 개량하기 어려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 갈등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둘러싸고 방송 분야 사업자들이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가산정위원회 성격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방통위 산하에 두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학계 전문가는 결국 더 받자와 더 못 준다인데 CJ E&M과 IPTV가 협상 타결하려면 정부가 합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CJ E&M과 IPTV 3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블랙아웃 위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스뱅크가 본격 출범하면서 인터넷 은행판의 삼국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토스는 카카오뱅크, K뱅크와 비교해 압도적인 중금리 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인터넷 은행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토스뱅크까지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오는 9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제3의 인터넷 은행이 가져올 매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후 올해 말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34.9%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 말에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전체 4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각각 10.2%, 2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압박하는 데 따라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2023년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토스뱅크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새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중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뱅크 역시 신용평가 모델의 고도화와 1조 2,5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유상증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2천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토스를 기반으로 이르면 9월 말 토스뱅크 서비스를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1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정 회장이 수상한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중 최고 영예상으로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의 이름을 차용해 명명됐습니다. 오토카 측은 지난 10년간 현대차그룹은 세계 굴지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정의선 회장이 이러한 변혁의 원동력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 기아는 흥미로운 브랜드가 아니었지만 정 회장의 리더십으로 주요 선도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정 회장의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수상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감사를 전하고 이 영예는 지속 가능하고 고객 중심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매장 내 자리를 예전처럼 가득 채울 수 없게 된 커피 전문점들에게 배달 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스타벅스도 본격 배달 서비스에 나섭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시범으로 첫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지 7개월 만입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배달 매장 수를 이전 6개에서 25개로 19개 늘렸고 이달 중순 서울 경기 지역에 100개 점포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달 가능한 매장 수는 최대 130여 개. 현재 스타벅스 전체 매장 1,550여 개 중 7% 수준입니다. 배달 매장은 배달 수요와 커버리지, 라이더 수행 가능 여부를 고려해 선정합니다. 고객님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스타벅스의 경험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근데 배달 관련돼서는 꽤 오래전부터 제가 연구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매장에 계신 고객님들이나 배달받는 고객님들이 다 같이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특히 스타벅스는 배달 앱에 입점한 다른 커피 전문점들과 달리 자체 앱을 활용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배달앱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배달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배달 전용 음료뿐 아니라 배달 전용 먹거리 개발도 발맞춰 진행합니다. 배달 최저 비용을 맞추려면 디저트나 간단한 식사류 등 선택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타벅스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MD도 배달 전용으로 개발해 배달 커피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배달 대행은 바로고와 불응이 맞습니다. 앞서 시범 매장들의 배달은 바로고가 전담해왔으며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불응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와도 최근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가 일자리 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실업과 고용 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소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와 강원도는 강원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취직사회책임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전국 타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강원도는 타 지자체 대비 예산은 작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지자체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 28도로 덥겠고요. 더위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모레 금요일에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서쪽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부터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흐린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8도, 춘천과 대전, 청주가 2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저녁에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가 22도, 강릉 2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제주도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와 경남 해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 내륙은 일요일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